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속담 중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라는 속담이 있죠. 말 그대로 남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벌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니 딱 이 속담에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정말 밉고 싫어도 언제가 되었든 벌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남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랍니다. 엄만 정말 현모양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뭐든 다 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렸을 적엔 엄마가 너무 저희들한테 관심도 많아서 그게 다 간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만 정말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엄마와는 다르게 아빤 제가 기억하는 그 순간 모두 거의 추억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사셨어요. 아빤 사업을 하셨는데 항상 사업한다는 핑계로 저와 동생들을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걸 유독 더 많이 느낄 때가 학교 행사가 있을 때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같이 운동회도 오고 졸업식도 오고 입학식도 오시는데 저희는 항상 엄마만 오셨지 아빤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운동회였는데 그때 당신 가족과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이어달리기도 하고 재밌게 노는데 저희는 엄마 혼자서 오시다 보니 엄마 혼자 저와 동생 둘 다 참가할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다른 아빠들은 다 같이 손잡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만 없는 거야? 엄마하고 달리기 하니까 맨날 꼴등하잖아, 꼴등. 나 진짜 창피해 죽겠어. 나 다음부터 운동회 안 갈래. 운동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하니? 그래도 가야지. 아빠 없어도 할 수 있잖아. 다음에 아빠 안 바쁠 땐 꼭 가라고 할게. 엄마 맨날 그 소리야. 아빠가 대체 언제 안 바쁜데? 아빤 항상 바쁘거든? 우리 운동회 하는 거 알지도 못할걸? 다른 친구들이 왜 아빠 한 번도 안 오냐고 하잖아. 됐어. 다음부터 운동회 안 가. 운동회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까지도 마찬가지로 아빤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빤 무역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거의 1년의 절반가량은 해외에 있을 때가 많으셨고 그래서 항상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아빠에 대한 사랑을 사실 거의 못 받았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정말 너무하다 싶어 고등학교 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내놓은 자식들이에요? 돈이 중요해요? 아니면 가족들이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수고했다.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요즘 뭐 고민거리 있냐?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누가 보면 정말로 개부인 줄 알아요, 개부. 새아빠인 줄 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미안하다, 선자야. 아빠가, 알잖아.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 나가 있는 거.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됐어요. 저 진짜 아빠 싫어요. 전 돈 잘 버는 아빠보다 정말 듬직하고 자상한 아빠가 좋다고요. 네? 그렇게 아빠한테 따져 물었지만 아빠는 항상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방황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으로 향했던 그날, 정말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이 학원에 가다가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전 너무나 놀라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바로 수술실로 향했더라고요. 가보니 엄만 수술실 앞에서 거의 혼절하다시피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선자야,
어떡하니? 네 동생 어떡해? 선영이 어떡하니? 우리 선영이 잘못되면 엄만 못 산다. 못 살아. 엄마 괜찮아. 선영이 약한 애 아니야. 내가 내 동생이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 엄마 우리 조금만 인내해서 기다려보자.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왜 안 오냐고. 모르겠다. 또 바쁜지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돼. 나 정말 아빠 싫어.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자기 딸이 사고가 났다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엄마, 그냥 아빠랑 더 살지 마. 나 도저히 아빠랑 살기 싫어. 그 위급한 와중에도 병원에 도착도 안 한 아빠를 보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뭐길래 딸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수술까지 하는 판국에 달려오지도 않는다니 아빠가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다행히 여동생은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와 다리가 크게 다쳐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다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수술도 다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아빠가 뛰어오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빠 내내 뛰어오셨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들어오셨어요. 야, 선영이 괜찮냐? 괜찮어? 수술은 잘 된 거야? 아빠,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왜 이제서 오는 건데요?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지방에 일이 있어서. 나 근데 제때 연락을 못 받았어.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말 진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 생각 안 하시면 그냥 엄마랑 헤어지세요. 저희 엄마랑 살 거예요. 아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아빠는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고개만 푹 숙이시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렇게 아빠에게 못된 소리를 하니 엄마가 옆에서 절 말리셨어요. 선자야, 너 지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시잖아. 아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지. 왜 넌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니? 엄마까지 진짜 왜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엄마와도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실 그땐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빠의 사랑이 전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고, 아빠는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진짜 동분서주 뛰어다니셨던 거잖아요. 해외도 갔다, 지방에도 갔다,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건데, 전 철없이 그것이 사랑임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도 아빠가 오지 않자, 그땐 진짜 아빠라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저 스스로 아빠라는 사람의 자리를 억지로 밀어냈던 것 같네요. 그 후 졸업을 하고서 전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적응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던 회사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디자인 회사였는데 첫 회사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건 바로 회사 내 갑질, 회사 파벌, 강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지시하는 일까지 남들은 이렇게까지 겪지 않는다는데 저는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첫 회사에서부터 어려움이 진짜 많았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바로 제가 첫 출근을 했던 날이에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과장님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선자 씨, 축하해요. 우리 회사에 온 거 정말 정말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가서 커피 좀 타와봐요. 커피 탈 줄 알죠? 얼른 가서 타와요. 아이, 뭐해요. 원래 이런 건 막내가 하는 거니까 이제 선자 씨가 해야지. 네? 아, 알겠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과장은 저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시키는 게 일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커피를 타서 가져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고 손가락으로 툭툭 책상을 치면서 여기다 놓으라고 하니 이게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일이 시작이었죠. 과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저한테 너무나 못되게 굴었어요.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괴롭히던지 지금도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 이가 갈릴 정도랍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저에게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더니만 나름 열심히 작성해서 가지고 갔더니 제대로 보지도 않고 탁 닫아버리더군요. 선자 씨,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지금 이걸 나보고 결제하라고 이걸 가지고 온 거야? 어떻게 일 이따위밖에 못해? 사람 진짜 잘못 뽑았네. 우리 대표님은 눈도 없으신가? 왜 저런 애들을 자꾸 뽑는 거야? 아니,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좀 말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디 지금 감히 말대꾸야? 벌써부터. 지금 어디서 과장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일 하나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 서류까지 작성하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모욕까지 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도 과장이었지만 옆에 있는 직원들은 더했어요. 와, 신입이 과장한테 대드네. 신입이 과장한테 대들어. 앞으로 회사 생활하기 좀 빡세겠는데? 여기 있잖아. 여자들이 지금 많은 회사인 거 알지? 아주 적응하려면 좀 쉽지가 않겠어. 무조건 상사들한텐 네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 알았어? 어디서 지금 이제 신입 주제에 과장님한테 대들고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혼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훈계하고 한마디씩 하는 걸 들으니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다른 회사도 다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론 괴롭힘이 정말 심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아예 집단으로 절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을 먹을 때도 다들 자기들끼리만 점심 메뉴를 정하고 휙 가버리고 시간이 바뀐 것도 말도 안 해주고 항상 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라도 지나갈라 치면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과장이라는 사람의 짓이라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20대에게 알려주기는커녕 그렇게 못된 행동만 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땐 매일 집에 올 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이 회사가 퇴사율이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집단적인 문화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갔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워낙 입소문도 많이 타는 분야이기도 하고 회사도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자라는 생각을 갖고 꿋꿋하게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인내심은 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사건이 터진 건 바로 대망의 회식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속한 팀 회식이 있었는데 과장이 딱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씨, 여기 폭탄 한 잔씩 다 돌려봐. 이런 것도 막내가 착착 해야지. 근데 있지? 월급도 300도 못 벌면서 아주 가방이 완전히 좀 명품 가방인데 그거 짝퉁이야? 아, 이거 저희 부모님이 회사 취업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오, 그래? 아무리 봐도 짝퉁 같은데?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디자인도 좀 구리고 누가 물어보면 디자인 회사 안 다닌다고 해. 요새 이런 걸 누가 들고 다녀? 제 가방 하나부터 지적하면서 비아냥대는 과장 얼굴에 당장이라도 물 한 바가지를 쏟아붓고 싶었지만 부글거리는 마음을 꾹 참았어요. 그러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선자 씨 남자친구 있어?
없지? 없을 것 같았어. 내가 보니까 선자 씨는 딱 남자친구 안 생길 타입이야. 그래서 내가 선자 씨한테 딱 맞는 남자를 알아왔는데 한 명 소개시켜 줄까? 내가 괜찮은 남자를 알고 있는데. 옆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사진을 보여주길래 전 과장 핸드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사진 속 사람은 누가 봐도 딱 60대 할아버지였거든요. 제가 당황해하고 있으니 아무렇지 않게 과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 이거 우리 외삼촌인데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 근데 딱 우리 외삼촌하고 선자 씨가 딱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한번 만나볼래? 안 그래 얘들아? 선자 씨랑 우리 외삼촌이랑 완전 잘 어울리겠지? 오, 역시 과장님 눈썰미가 좋으셔.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찰떡궁합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원들이며 과장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막 웃으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 따져 물었어요. 과장님,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아무리 싫어도 장난할 게 있고 장난하지 말아야 할 게 있지. 지금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네? 또 저 말대꾸 한다. 어디서 또 지금 말대꾸야? 진짜 야, 너네들 저 신입 직원 쟤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그랬지? 혼나고 싶어? 죄송합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욕먹었잖아. 너 말 잘 안 들을래? 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어?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건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딱 과장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전 완전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폭탄주를 과장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과장이 소리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 이거 뭐야? 어? 어디서 술을 뿌려? 이게 진짜? 너 지금 뭐라고 말했니? 다시 말해봐. 애미? 과장이라는 게 말하는 것 좀 봐. 너 도대체 어떻게 부모 교육을 받았길래 집 부하 직원한테 애미라는 소리 할 수가 있어? 어? 뭐? 야, 너 왜 그래? 미쳤어? 이게 진짜 미쳤나? 그래, 미쳤다. 난 있잖아. 난 욕해도 상관없는데 내 부모 욕하는 사람 난 참을 수가 없어. 너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 전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과장의 머리끄댕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과장도 제 머리를 잡고 말 그대로 몸싸움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는 그야말로 아주 아수라장이 됐고요.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절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저와 과장을 떼어내고 난 뒤 직원들은 그때도 그 과장 상황만 살피기 바쁘더라고요. 전 교활한 이 직원들도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했죠. 너네도 똑같아. 너네들 인생을 그따위로 살고 싶냐? 너네가 지금 대학교까지 다 쳐나와가지고 이런 여자한테 내내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바보같이 살고 싶냐고. 참, 진짜 니들도 한심하다, 한심해. 자기 주장도 펼치지도 못하고 무조건 상사를 왕처럼 모시려고. 그리고 난 여기 이 회사에서 배울 것도 없어. 나 사직서 제출할 거니까. 야, 너 내 눈에 띄지 마, 앞으로.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한 번 더 달려들려고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다 겁을 내고 쫄더라고요. 물론 저도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지만 아무리 막내 직원이라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더 이상은 여기서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회식 자리를 끝으로 전 그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취직을 한 지 3개월 만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가족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그날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털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도 걱정을 해주시고 특히나 엄마랑 여동생이 제 편을 엄청 들어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절 응원해줬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 첫 번째 회사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절로 나고 열불이 뻗칠 정도로 화가 난 일들이 많지만 전 그 악행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 한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두 번째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두 번째 회사는 큰 규모는 아니고 작은 업체였어요. 그래도 처음에 대였던 게 있다 보니 두 번째 회사에 출근할 때 진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 문을 열 때부터 손발에 땀이 줄줄 나고 긴장을 엄청 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고서 첫 출근을 했는데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였죠. 처음 출근해서 점심을 먹을 때 첫 번째 회사처럼 점심 메뉴를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첫 번째 회사는 제가 뭘 먹자고 해도 센스가 없다느니 막말을 퍼부었던 터라 그걸 물어보는 걸 보고서 역시나 여기도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선자 씨,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선자 씨는 뭐 좋아해? 아, 전 선배님이 드시고 싶은 거 먹겠습니다. 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에이, 그래도 우리 회사 첫 출근인데 선자 씨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여기 맛있는 거 뭐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거기서 한번 골라볼래? 선자 씨 면 같은 거 좋아하나? 우린 다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어.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두 번째 회사는 말 그대로 사원들을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첫 회사에 대한 악몽이 컸어서 그런지 회사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다 편견이었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인 진짜 적응이 빨랐습니다. 첫 한 달은 선임이 옆에 아예 붙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궁금한 건 다 얘기를 해주시니 너무 좋았어요. 급여는 첫 번째 회사보단 좀 작았지만 정말 이런 게 팀이고 회사구나 알게 된 곳이었죠. 그렇게 8년 동안 그 회사에 다니며 전 과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37살 때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사건 전까진 아빠 1년에 한두 마디 할 정도로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사이였어요. 아빠도 저에게 굳이 말을 많이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날 엄마가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선자야,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니? 엄마,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빠가 쓰러졌단다 글쎄. 너 빨리 병원으로 와라. 빨리. 엄마 알았어. 나 바로 갈게. 전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빤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나름 건강을 챙기셨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병원에 도착을 해서 물어보니 아빤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뇌졸중이라고 말하는 중풍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병인데 아빤 혈관이 막히면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다행히 쓰러지고 나서 바로 병원에 실려와 혈전을 제거하고 스텐스 시술을 하긴 했지만 후유증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미워했던 아빠였어도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죠. 엄만 옆에서 계속 울기만 하시고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난 후엔 후유증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한쪽 마비가 와서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손을 쓰기도 힘들어지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결국 아빤 쓰러지신 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 사업은 접으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셨습니다.
늘 기운이 없으셨고 한숨만 쉬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서 병간호라고 저희도 자식으로서 아빠를 많이 돌봐드렸어요. 아빠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챙겨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아빠 옆에서 부축도 해드리고 화장실에도 모셔다 드리며 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아빠의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가 휴일이라 아빠 옆에서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자야, 아빠가 미안하다. 뭐? 아빠 뭐라고? 아빠가 미안해. 전 아빠의 한마디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대면대면했던 제 마음을 한순간에 녹이는 말이었어요. 아빤 그동안 저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미안하다는 말이었던 거였죠. 얼마 뒤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고 제가 우는 걸 보시고선 저에게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선자야, 아빤 항상 너네밖에 생각을 안 했어. 너네들 학교 졸업하고 뭐하고 입학식 때 운동회 때 그렇게 말하지만 항상 아빤 그날 모든 일에 너희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고 너네가 어떤 걸 원하는지 또 너네가 어떤 취미가 있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 다 아빠가 하루 진짜 너네 없을 때 다 물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앞에선 대놓고는 티를 안 냈지만 엄마한테 항상 상의하고 의견도 다 조율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었어. 뭐? 아빠가 그랬다고? 어, 니네 아빠 알잖아.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저 너네한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야. 그리고 아빠 아니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다 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겠니? 아빠 같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쓰러진 것도 계속 평생 우리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쓰러진 것 같아서 엄만 그냥 눈물만 난다. 눈물만 나. 원래 아빠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란다. 자식들한테 티는 안 내지만 가정의 무게 그게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그만 미워하고 이제 네가 맏딸이니까 아빠한테 더 잘해드려. 지금까지 너희 아빠가 우릴 보살폈다면 이제부턴 우리가 네 아빠를 보살필 때야. 아빠 더 이상 외롭게 하지 말자. 니네 아빠 속상해서 나 몰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넌 그거 모르지? 참 혼자 우실 때도 많았다. 근데 이젠 더 이상 아빠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자고. 아빠, 제가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난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전 그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느껴보니까 다른 것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오랜 세월을 아빤 혼자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둥바둥 뛰어다녔던 걸 알게 되니 너무나 죄송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에 대한 미운 마음은 사르르 녹아 없어졌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외롭게 혼자서 버텨왔던 시절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은 더 자식으로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바쁜 아빠라 저흰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하나 없었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다 같이 모여 가족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뭐야, 우리 아빠하고 진짜 드디어 가족 사진을 찍는 거야? 와, 신난다. 아빠, 아빠 얼른 좀 웃어요, 웃어. 와, 우리 아빠 진짜 표정 멋지다. 우리 중에서 아빠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행복하게 가족 사진을 찍고 거실에 크게 걸어 놓으니 볼 때마다 정말 그때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빠가 바쁘게 사업 일을 안 하시니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져서 너무나 좋았어요.
특히나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죠. 엄마 아빠 두 분은 전보다 더 알콩달콩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엄마도 참 존경스러운 분인 게 아빠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항상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분이 엄마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빤 사업을 정리하시고 건물 하나를 노후 대비로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5층 상가 건물을 관리하시며 그렇게 생활비를 버시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옆에서 재활에 신경 쓰고 잘해주니 전보다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그러다 제가 38살이 되었을 때 남자 한 명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언변이 정말 좋더라고요. 말도 신뢰되는 말투로 표현도 잘하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 사람과 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 저나 남자친구나 나이가 있어서 4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자고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제 결혼을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 집에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 너무나 좋아하시던 엄마 아빠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난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하길래 기대도 안 했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훤칠한 사람을 만났대. 정말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다뇨. 그렇게 저희 집에 첫인사 왔을 때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니 저도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어요. 예비 시댁은 시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비 시모 혼자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누이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서 시댁에선 좀 반대를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도 반대 없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선자라고 했지? 내 말 편하게 할게. 이제 가족들 사이니까 상견례는 편안시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아들도 이제 홍기가 꽉 찼으니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야지. 그래, 뭐 연봉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나? 빚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 부모님은 뭐 하시고? 네, 빚은 없습니다. 전 건강하고요. 엄만 전업주부셨고 아빤 사업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어쨌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뭐 이런저런 건 알고 가야지. 이런 건 뭐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난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예상외로 호의적인 예비 시모의 말에 마음이 많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셨으니 상견례는 빨리 결정이 될 수 있었어요. 양쪽 다 홍기 꽉 찬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거라 사실상 반대라기보단 환영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딱 도착을 하니 예비 시댁에서 먼저 15분 일찍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부랴부랴 약속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일찍 오셨네요. 저희가 좀 더 빨리 출발할 걸 그랬나 봐요. 아니다, 괜찮어. 그래,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제 뒤로 엄마 아빠가 보이자 시모는 얼른 들어오라며 웃으며 맞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부축하고 들어오자 시모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다가 찡그리더니 이내 표정이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만 서둘러 자리를 잡고선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자 엄마 강신혜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선자 아빠 박형만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저희가 일찍 온다는 게 그만. 아닙니다. 앉으시죠. 부모님이 인사를 해도 예비 시모는 받아서 소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빠 모습을 보고 좀 놀라셨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내내 예비 시모의 표정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도 대답이 너무나 간결했어요. 오시는데 차는 안 막히셨어요? 전 오다 보니까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음식도 잘 나오고 많이 드세요. 예. 웃으며 말하는 엄마를 쳐다도 보지 않은 채 단답으로 자꾸만 대답을 하는 심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처음엔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엄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셨지만 시모는 너무나도 냉담하셨죠. 음식은 입에 잘 맞으신가요? 저희 애가 보기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요리도 잘하고 깔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예, 제가 식사하시는데 말이 너무 많았죠? 아무래도 저희 처음으로 결혼 준비하다 보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부인께서도 첫째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면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비 시모의 단답에 처음엔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하던 엄마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빠 역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아무런 말 없이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예비 바깥 사돈 분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아까 보니 부축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예, 중풍으로 쓰러져서 지금 재활 치료 중이에요. 예? 중풍이요? 아이, 그럼 후유증이 있으신 거예요? 옆에서 평생 간병 받으면서 사셔야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지만 지금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재활받아서 좋아질 거고요.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의 설명에도 예비 시모의 표정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예비 시모가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사업한다는 사람이 건강을 소홀히 할 리는 없을 테고 원래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 예,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저희도 겪었던 일이라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아니, 지병도 없으신데 설마 사업 망해가지고 쓰러지신 거 아니세요? 사업이 망해서 그걸로 충격받아서 그런 거 아니신가요? 예? 아니, 그게 무슨... 갑작스런 예비 시모의 말에 엄마도 너무나도 놀라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놀라 예비 시모를 쳐다보니 예비 시모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사업도 오래 하셨으면서 쓰러지신 것도 좀 이상하고 혹시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엄마, 그건 말이 너무 지나치잖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이 엄마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니? 그런 게 아니면 왜 쓰러져? 어차피 이제 평생 가족될 사람인데 이런 건 알아야지. 근데 솔직히 전 이렇게 사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줄 몰랐네요. 듣지도 못했고요. 이러면 솔직히 우리 아들 월급 받아가지고 사돈 치료비 하는데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좀 심경이 바뀌려고 하네요. 예비 시모의 말에 그 누구도 어떤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고요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자 정적을 깬 건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저는요, 원룸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 달에 월세로만 제가 3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전 노후자금 이렇게 충분히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아니, 근데 딱 봐도 사이즈 보니까 노후자금도 준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가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아이, 오해는 무슨 오해? 딱 봐도 사이즈 나오는구만.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처가의 돈줄 될 생각하는 거니? 예, 너 지금이야 사랑해서 그런다지만 그러다가 너만 죽어나는 거야, 너만. 정신 차려, 이놈아. 전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의 말이 맞다는 듯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돈될 사이인데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화를 내지도 않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딱 일어서서 한마디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아빠가 제 손을 딱 잡았습니다. 아빤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부인, 사부인께서 한 달에 300씩이나 이렇게 노후 자금으로 나오니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좀 작네요. 그래도 노후 자금인데 한 달에 300만 원이라니 원룸 건물치곤 좀 작은가 봐요. 예? 뭐라고요? 아니, 우리 나이에 300 넘게 돈 받으면 잘 받는 거지. 이런 거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정도면 잘 받는 겁니다. 노후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거라고요.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보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5층짜리인데 아마 사부인 보시는 것보다 공이 하나 더 붙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10배는 될 것 같은데 위치도 지하철 옆에 있으니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주변에서 상가 하나 비워달라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겨우 300 받으시면서 저희 딸 데려가시려고 하셨나요? 하, 저야말로 이런 집안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보다시피 몸도 불편한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네요. 예? 뭐라고요? 진짜로 월세가 3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3천만 원이 넘을 때도 있고 상가 비면 뭐 2천만 원 받을 때도 있고 2,05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3,500 받을 때도 있죠. 시세야 뭐 변동하는 거니까요. 아빠의 말을 들은 예비시몬 당황해하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빤 허허 웃으며 말을 하셨어요. 뭐 전 돈을 떠나서 일단 사부인의 그런 말투,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그걸 보니까 저희 딸 시집 보내질 못하겠네요. 그쪽에서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으니 서로 마음 맞았으니까 이쯤에서 끝내시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잠시만요, 사돈.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더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인성도 안 좋으시고, 어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시는지, 제 아내가 아까부터 계속 사돈 신경 써서 말하는데도 딱딱 단답형으로 네네 이렇게 건성건성 얘기하시고 첫 만남에서 이러신다는 건 인성이 다 나오는 거죠.
도저히 이제 인성 좋지 않은 집안하곤 사돈 맺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돈, 제가 좀 오해를 했었나 봐요. 전 사업이 망해서 쓰러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고생할까 봐 그런 건데,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자, 여기서 끝냅시다. 그때부터 예비심은 거의 애원하다시피 아빠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빤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예비시모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남자친구는 아빠 옆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꼭 이 결혼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절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하네.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미안하게 됐네. 우리 딸 자네한테 못 보내. 아니, 안 보내. 자, 일어나자. 우리 그만 가자. 아빠 몸 한쪽이 불편해 걷기 힘든 상황에서도 혼자서 쩔뚝쩔뚝 걸으며 먼저 일어나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아빠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희가 다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아주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있냐고. 내가 제발 말 좀 가려서라고 했지?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야? 아니, 넌 그럼 진작 말을 해주지 그랬어. 그런 건물주라고 왜 여태 말을 안 해줬어? 나도 몰랐으니까 그랬지. 아휴,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그렇게 둘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뒤로한 채 저희는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사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교양 있어 보였던 시모가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너무나도 죄송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집에 오셔선 절 오히려 달래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면서 그냥 후를 털어내버리고 있자고 하셨어요. 전 부모님의 이런 위로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는 하루 종일 제게 전화하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고요. 선자야, 나 한 번만 봐줘. 제발 나 한 번만 만나줘. 우리 엄마 평생 안 봐도 돼. 나 앞으로 너만 보고 살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도 똑같아. 옆에서 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넌 뭐 했니? 왜? 우리 집 노후 잘 되어 있으니까 탐이라도 나니? 네 엄마 그렇게 말할 때 너 한마디라도 했어? 됐고, 너랑 다시 만날 생각 나 하나도 없어. 또다시 나 한 번 찾아오면 그때 나 스토킹으로 너 신고할 거야. 선자야, 선자야, 정말 미안해.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더 찾아와 봐. 내가 못할 줄 알아? 꼭 할 거니까 또다시 찾아와 봐. 전 냉정하게 남자친구를 뿌리쳤습니다.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나니 예비 시모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가 오고 제 회사까지 찾아오길래 결단을 내야 되겠다 싶어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선자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아버님 한번 내가 만나 뵐 수 있겠니? 내가 그날 이후로 잠을 하나도 못 자. 아휴,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것 같아서 잠을 못 잔다. 내가 다 수습할 테니까 너희 아버님 한 번만 만나 뵙게 해다오.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이제 다 끝난 사이예요. 그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빠 그 집에 시집 못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저도 그 집에 시집 갈 생각 추워도 없고요. 아줌마가 아줌마 아들 귀하듯이 저도 저희 아빠 소중해요. 그런 소중한 아빠 무시한 집안에
어떻게 제가 시집을 갑니까? 선자야,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좀 용서해다오. 용서요? 이미 뱉으면 어떻게 주워 담으시려고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주워 담아 보시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겉모습으로 평가하면서 사는 사람이랑 제가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저희 아빠가 건물주 아니었으면 아줌마가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아마 안 오셨겠죠. 아들 그렇게 귀중하시면 귀한 아들 품에다 끼고 사세요. 전 냉정하게 예비 시모였던 여자를 뿌리쳤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친구는 계속 매달렸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막대한 지방과 결혼해봤자 결과는 불보듯이 뻔했고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그 선택에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텐 그 2배, 아니 10배로 갚아줄 겁니다. 지금은 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부모님 모시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행복하고 좋거든요. 얼마 전에 한 해 마지막 31일 날 다 같이 동해바다에 가서 해돋이를 봤답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 손을 잡고 소원을 빌었어요. 아빠, 아빤 소원 뭐 빌었어? 아빤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거. 와, 나 아빠랑 통했네. 나둔데. 역시 우리 가족은 다 통하는가 봐. 그렇게 깔깔 웃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은 아빠도 계속 꾸준히 재활을 받으며 후유증을 다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엄마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여동생도 열심히 회사 다니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욱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행운은 웃는 자에게 돌아온다고 하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기쁜 일만 있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